중부 유럽 여행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투스 성당이죠? 예. 이것은 제단이 있는 쪽에서 본 비투스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리가 있을 때 그 부벽의 모습을 보면 강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나무로 이렇게 방책을 세워놨어요. 왜? 커다란 통나무가 걸리면 뒤에서 미는 힘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통나무들이 이 다리에 걸리지 않도록, 이 교각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방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앞에 보면 이렇게 세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통나무가 걸리지 않고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반대쪽을 보면 다리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여긴 세모지만 뒤에는 둥그렇게 크게 받쳐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의 모습을 보면 강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은 제단이 있는 쪽입니다. 동쪽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붕의 무게를 버티는데 바로 벽과 옆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가지고 이것을 flying buttress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flying buttress. 그래서 이 flying buttress로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시가를 했는데 구시가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타로나바, 시나고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 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은 뉴 시나고그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유대 회당인데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새로 만든 것이겠지만 가장 오래된, 그래서 앞에 올드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 회당이 왜 유명하냐?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것은 내부의 모습이고 이것은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 이 앞에서 볼 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을 가려요. 하지만 뒤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옆에 모습이 별로이기 때문에 이 이태리 쪽 교회들은 이렇게 앞가림을 하는 장식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골렘 오브 프라그인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공지능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 유대 랍비 이 사람이래요. 유다 레브벤 베자렐이라는 사람인데 16세기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의 동상인데 이 사람이, 이 랍비가 이 로봇을 만들었대요. 로봇. 이것은 유대 신화에 보면 당연히 이제 기독교 창세기 편이 되죠.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편.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 지금 그 바레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바레인. 흙으로 아담을 빚었죠. 그리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서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이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랍비가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이 골렘의 혀 밑에 어디 누르면 혀가 나오는 모양이죠. 넣으면 이것이 이제 카발라의 주문에 의해서 이 로봇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이 바로 인류 최초의 로봇이다. 인류 최초의 인공지능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골렘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성물 보관소인 회당의 골렘 다락방은 밀폐돼서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완전히 밀폐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뒤쪽으로 요게 다락방 창문인데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야훼는 아담을 만들었듯이 랍비는 골렘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유대회당은 카프카가 태어나면 바로 할례를 하죠. 자를 할, 귀두 껍데기 부분을 잘라내는 예식, 할례와 13세기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나 봐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는 성인식을 치르는 곳. 그래서 카프카도 이 유대회당을 다녔다는 것인데 이 카프카가 살았던 그 시기는 당연히 유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였죠. 나치의 침탈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속주의와 시온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 터키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주의고 이란의 경우에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곳이죠. 즉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란. 그래서 이란은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정교일치예요. 이렇게 그 정교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어디죠? 일본. 천황이 말하자면 이제 그 백제 시대 때 그 샤만의 집안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황가를 이루게 되는데 여전히 일본은 천황을 자기들의 정신적 구심으로 삼고 있죠. 물론 수상의 뺨을 때리진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일본은 재정일치의 나라, 중세를 벗어나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쪽이 구시가고 여기가 스메타나 박물관이고 카를교를 건너서 이쪽 언덕 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곳을 가기 위해서 이 앞쪽에 이 앞에 트램이 다닙니다. 트램. 여기에 잠깐 우리를 하차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검색대를 통과해서 프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투스 성당이 있죠. 이 비투스 성당은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다수가 여기를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비투스 성당 안쪽에 약간은 들어가서 입장권 없이 안쪽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장권을 끊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황금소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황금소로에 나와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감옥, 고문하는 장소로 쓰였던 곳,
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문을 통과하면 다시 이쪽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투 성당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는 그 왕궁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체코 대통령 궁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 이 문 바깥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제 대주교관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대주교의 궁입니다. 요 앞에 게.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 이제 로레타 성당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건 왜 표시해 놨느냐? 체코 하면 특히 프라하는 코젤 맥주가 유명하죠. 흑맥주. 여기는 그 로컬 사람들이 다니는, 체코인들이 다니는 코젤 맥주집, 생맥주집입니다. 맛이 아주 있어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맥주를 드시면 그 이제 나오기 전에 화장실 문을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30분 뒤에 또다시 매우 소변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 다 정원들이죠. 정원. 그래서 이제 무슨 정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체코의 귀족들이 바로 성 바깥에 언덕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인이 꾸민 정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도원도 있습니다. 수도원. 자유시간에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 지도대로 그 중에 골라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는 이제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비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 1968년에 김춘수가 시를 썼죠. 부다페스트에서의 어느 소녀의 죽음. 그때 이제 1968년 그 시위가 일어났을 때 총을 쏴가지고 많이 죽었다 그러죠. 그 13세의 소녀처럼, 그 추모비입니다. 프라하 성과 성 비투스 성당, 이것은 로마네스크 양식부터 고딕 양식, 그리고 20세기의 건축 양식이 종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로마네스크라는 게 뭐냐? 이 에스크가 붙으면 이게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인, 무엇을 닮은, 어떤 양식을 닮은 이런 뜻이래요. 부셰흐라드 공동묘지에서 드볼작의 유모레스크 말씀드렸죠? 유모의 레스크, 유모레스크. 예, 로마네스크인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거는 고딕 양식이죠.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라베나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입니다. 누오보라는 건 새롭다는 뜻이죠. 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생기고 밑에 옆에 층랑이 있는 이것이 전형적인 이태리 성당입니다. 이런 고딕 양식이 아니에요. 고딕 양식은 고트족들이 만든 괴상망측한 이런 뜻이거든요. 고트족이 만든. 그래서 고딕이죠. 왜 그럼 고트족은 이런 양식이 나오게 된 거냐? 그 고트족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몽골의 경우처럼 천막을 칠 때 가운데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양쪽에 그걸 받쳐주는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이런 형태가
유목 민족의 건축 특징이라는 거죠. 이태리는 기둥 세워서 자 뒤로 쭉 나가죠. 그리고 양옆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주랑이 되는 것이고 양옆으로 층랑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2층식의 구조가 이것이 이태리의 전형적인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타워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건축이나 중요한 건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받치느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벽이 두꺼워야 되죠. 벽. 대신 창문은 작아야 합니다. 왜? 중간에 창문을 내면 위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 돌과 긴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우고 창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의 무게는 위에 긴 돌이 받쳐내는 구조인 겁니다. 그 다음 로마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치죠.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클수록 잘 버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로 이걸 확대해 보면 아치 2개입니다. 그래서 위에 무게를 받치는 거죠. 아치 2개. 그리고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다시 원주를 가운데 댔어요. 여기는 원주 하나를 댔고 위에는 원주를 2개를 댄 거죠. 그럼 여기서는 아치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반원형 아치를 쓴다는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모든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아치로 다리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네스크의 특징은 화재 위험 때문에 지붕은 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천장을 만드는데 이 경우에 보면 위에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어서 뚜껑을 씌운 겁니다. 그러면 이 성당의 내부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요선과 요선이 요 사이가 주랑이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밑에 낮춘 게 양옆에 측랑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랑이고 그래서 기둥의 이 지붕의 무게를 지금 아치로 받치고 또 위에 또 받치고 있죠. 창이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양옆으로 기둥을 세우고 측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제단이고 양쪽 옆에 모자이크로 만든 벽화가 있습니다. 다 모자이크예요. 그러면 원 기둥 위에 아치로 위에 지붕을 받치죠. 그러면서 다시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에 성화를 집어넣는데 요걸 뭐라고 한다? 요 공간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 그래서 요즘도 이제 미술품 어쩌고 하면 갤러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뚜껑, 천정을 덮었어요. 물론 지붕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예수와 12제자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보이죠? 네, 최후의 만찬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 비투스 성당 내부죠. 이것은 당연히 아치로 위를 받치지만 다시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가느다란 돌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나뉘어지면서 지붕의 무게를 받쳐요. 이것을 리브,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 결국은 천정을 높여서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빛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미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되면서 그 내부 햇빛이 비칠 때 내부 공간을 은은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것을 올라가는 이 돌을 리브라고 하죠. 고대 양식이다. 그래서 채광을 통해 장미창이라든가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 천국을 재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 안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쪽 안으로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입장권 없이 안을 이렇게 바깥에서 안에서 잠시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폰스 무아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스테인드 글라스. 자,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 예수상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붉은색은 누구? 희생을 상징하니까 피의 붉은색. 붉은색은 예수. 그 다음에 이것은 성삼위일체겠죠. 그래서 세 개인데 다시 각각 또 셋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는 기독교에서 보통 성령의 상징이죠. 왜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냐? 노아의 방주에서 그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육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에서는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 되고, 또 문학에서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죠. 아시겠지만 상징과 비유는 다르죠. 비유는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만 잡아먹어라. 먹는 게 돼지가 먹는 거나 같은, 즉 둘 사이에 유사점 공통점이 있을 때는 비유지만, 비둘기와 평화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비둘기가 갖고 있는 속성과 평화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둘기는 힘센 놈이 약한 놈의 대가리를 쪼아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잔인하죠. 그래서 비둘기 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평화로 연결됐다.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하죠.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설을 할 때는 미안하지만 중3이라고 생각하고 해설합니다. 양해하시죠. 그 다음은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자, 성모 마리아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파란색 옷을 입죠.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 그래서 예수, 성삼위일체,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왼쪽으로, 오른쪽이고 왼쪽이죠. 왼쪽으로 두 번째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것이 무화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알폰스 무화. 알폰스 무화는 장식 패널로 유명합니다. 샹프 누아와 함께
아름다운 예술이 대중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예. 이 알폰스 무아는 1896년에 이제 장식 패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삶의 질 향상. 그래서 텍스트 없이, 즉 우리나라 민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민화는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내용을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없이 순수한 미적 감상. 그래서 대량 제작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었죠. 포도농구라든가 곡선을 사용해서 순수한 미적 감상을 위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알폰스 무아의 사계라는 제목이래요. 사계, 네 계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1939년 독일 침공 뒤에 프리메이슨 및 슬라브 민족주의 활동 혐의로 나치한테 잡혀가죠. 며칠 뒤에 풀려났지만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했고, 여러분들 가셨던 부시에흐라드에 안장돼 있죠. 자, 묘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슬라빈. 예. 부시에흐라드의 슬라빈에 안장돼 있죠. 드볼작. 또 나의 국가를 한 스메타니. 예. 다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장미창이라고 하는데 왜 장미냐? 어디가 장미처럼 보입니까? 장미창이라고 부르는 건 그 성모 마리아의 속성을 비유한 거래요. 성모 마리아는 그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인 교합이 없이도,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의 속성이 장미와 같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유리창을 통과한 빛은 그 바깥에, 유리창 바깥에 있으나 유리창 안으로 들어오나 그 속성이, 햇빛의 속성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예수를 낳았지만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알폰스 무아의 그림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황도 12궁이래요. 자, 기억나세요? 요 글자 기억나십니까? 네, 천문시계에 있던 거죠. 천문시계. 그리고 지금 머리에 요 5개가 다이아몬드라는데, 이것이 이제 그 화, 수, 목, 금, 토 행성 5개를 의미하고, 이 밑에 것은 지금 햇살 이렇게 보이나요? 예. 이것은 해를 상징하고 이것은 달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1월 5봉도네요. 1월 5봉도. 그건 아시죠? 일주일의 명칭은 음양과 오행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음양, 대표적인 게 해와 달, 1월, 오행,
화, 수, 목, 금, 토. 발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석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파즈, 저는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토파즈 색깔이 어떤 건가요? 이런 색인가요? 이 뒤에가 그 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보석의 색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에메랄드. 에메랄드 녹색 보이시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에메랄드는 위에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이 모습은 이집트 파라오의 모자의 모습이죠. 왜 코브라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수정, 그렇죠? 수정. 보라색 수정, 자수정. 그리고 이것은 빨간색, 루비랍니다. 루비.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예술인데 이것이 음악이고 이것은 춤, 이것은 시, 이것은 미술이랍니다. 알폰스 무아는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아르누보, 그러니까 아트, 그리고 누오보 이거는 뉴란 뜻이죠. 새로운 양식.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르누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유겐트 스틸. 비엔에서 세체시온 기억나세요? 그 지붕에 양배추, 금빛 양배추 장식이 있던 곳. 이 세체시온은 영어로 얘기하면 섹션입니다. 섹션이라는 건 이렇게 피부나 어디를 잘라낼 때 섹션이라고 얘기하죠. 병원에서 섹션. 그 잘라내다 란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세체시온인데 그래서 이것을 분리파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분리파냐? 그 전에 합스부르크에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통적인 그 그림을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그 정부에서 주관해서 그 전시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너네랑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그 왕궁에서 주최하던 그 예술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파라고 세체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겐트라고 하는 건 젊다는 뜻이고 스틸은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이 독일어로는 아르누보를 유겐트 스틸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기라르 양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태리에서는 웃기게도 영어를 사용해서 리버티 양식이라고 한답니다. 19세기의 미술가들은 이 세체시온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역사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자연 형태에서 모티브를 빌려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 비엔에서 칼츠플라츠 기억나세요? 그 지하철역. 네, 그겁니다. 특히 이 알폰스 무아는 덩쿨풀이나 덩쿨풀, 담쟁이 등 식물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당초무늬, 포도넝쿨 무늬 얘기하는 거죠. 당초, 포도넝쿨 또는 불꽃무늬, 화염, 불꽃무늬 그런 걸 사용한
이전에선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장식성을 지녔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고딕 양식의 비투 성당인데 이건 뭐냐? 머우솔레움, 즉 영묘란 뜻입니다. 갈라 플라시디아의 영묘란 뜻인데 지금 이 건물 보시면 되게 작아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는 열십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갈라 플라시디아는 누구냐? 이 여자입니다. 이건 모자이크예요.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410년에 고트족이 서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의 딸이었던 플라시디아가 인질로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414년에 서고트의 왕 알라리크 뒤를 이어서 아타올프가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 출신의 황녀, 황제의 딸,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디아는 옛날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어쨌든 일찍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시디아는 자기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타울프랑 결혼하면 아타울프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프랑크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서로마 황제의 본진들이 라벤나에 있는 것인데 라벤나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타울프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아들이 6살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서로마 동로마죠. 서로마 황제인 오빠도 죽어요. 그랬더니 이 서로마 황제의 측근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의 위험을 느낀 이 플라시디아, 여기가 라베나입니다. 동로마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로 망명해서 이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425년에 아들을 황제로 앉히면서 뒤에서 정치를 시작해요. 그걸 섭정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는 기독교를 보급 확산시키는데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430년에 이 영묘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묘 안을 들어가 보면 사방이 막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창이 아주 작은 창이 있어요. 요 창이 요건데 이 당시에 유리가 있었습니까? 병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판유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편편한 유리를 못 만들죠. 이건 유리가 아니라 오닉스예요. 오닉스. 오닉스의 특징이 뭐죠? 빛을 일부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죠. 돌인데 빛을 통과시키는 일부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햇빛이 보이면 천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치가 있고 지금 여기 내부에 아치를 이렇게 받쳤겠죠. 그리고 다시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수한 별들 보이시죠?
마치 그 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묘는 일단 가로 세로가 같은 그리크 크로스의 형태다. 그리스 십자가의 형태다. 그 말씀이고, 지금 이건 그 옆에 있는 비탈레 성당인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자,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일단 이쪽 건물로 받쳤어요. 그런데 계속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게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이용해서 벽돌을 직선으로 쌓은 겁니다. 아야소피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쪽을 아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로 갖다 붙였어요. 무너지지 않게. 하지만 이렇게 아치 형태를 이용해서 무게를 바깥으로 분산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더욱더 발달된 게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치로 되어 있죠?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밀라노 대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탈레 성당의 이 아치 형태가 플라잉 버트레스의 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바닥에서 위로 올라다 본 모습입니다. 전부 다 모자이크죠. 형형색색의 돌 조각을 잘라가지고 전부 다 붙인 겁니다. 이는 플라시디아가 기독교에 올인해서 그만큼 힘을 썼고 그 아들이 역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영묘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안 보여드리지만 네오니안 세례당도 만들고 같이 만들었어요. 430년에. 그리고 나서 500년에는 그 뒤에 기독교의 전통대로 아리안 세례당을 만들고, 그 다음 앞에서 봤던 성 아폴리나 누오보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20년에는 테오드리크 영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48년에 이 성당을 지은 거예요. 어,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왕궁의 이야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예,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 프라하 창문 밖 투척 사건인데, 초기라는 것은 1419년 그 구시가 왕정의 얀 후스가 있었죠. 그 후스파들이 시청으로 몰려가서 갇혀있는 동료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죠. 근데 이제 시청 밖으로, 안에서 누가 돌을 던졌겠죠. 분노한 군중이 시청에 난입해서 창밖으로 투척했대요. 던져버린 거죠. 보통 2층 높이입니다. 그 떨어진 이들을 군중들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러면서 이제 후스 전쟁이 15년간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파가 갈리잖아요. 나뉘는데, 과격파의 군사 중심지였던 타보르 기억나세요? 부셰흐라드의 이것이 타보르 문이었죠. 타보르 게이트. 이때 이제 수레를 연결해서, 평진인데 수레를 연결해서 성벽처럼 사용하는 마겐부르크 전술이 사용됐다고 해요. 마겐은 영어로는 웨이건입니다. 웨이건, 마차. 그래서 우리가 마겐셀이라고 하잖아요. 마겐셀.
바게는 독일어죠. 그래서 일단 기득권층은 밑에 사람들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죠. 그래갖고 응징을 하러 옵니다. 하지만 수차례 격퇴를 했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 2차는 1618년인데 이쪽은 이제 개신교가 다수인 보헤미아, 이 중부 유럽 북쪽은 다들 개신교죠. 이게 이제 그 루터의 종교 개혁 이런 거와도 관련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체코의 경우에는 얀 후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체코를 지배하던 건 누구냐면 합스부르크입니다. 그래갖고 페르디난트 2세가 개신교를 탄압하고 그 다음 개신교 성당을 건설하는 걸 방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 귀족들이 집무실들이 닥쳐가지고 총독 2명과 비서를 창밖으로 투척했는데 이 3명은 거름더미 위로 그 바깥에 뭐 거름더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떨어져서 모두 생존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더 위기 의식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유럽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뒤에 100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프라하 왕궁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지금 리브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모습이죠. 저 뒤에 왕궁이 있고 성당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 오른쪽이 현재 대통령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위병들이 양쪽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합스부르크의 문양입니다. 합스부르크가가 체코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왼쪽은 이 상 왼쪽은 독수리 상이 있는데 이 합스부르크가는 스위스의 작은 영주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합스부르크의 원래 상징은 매였다고 합니다. 매. 독수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매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문장을 왼쪽에 집어넣은 거죠. 물론 조각으로. 그리고 이것은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말이 포세이돈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지배하는 자, 포세이돈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리아 테레시아의 문양, 합스부르크, 쉔부른 합스부르크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몽둥이로 때려잡고 이거는 단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선 지금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 체코의 상징이 불 뿜는 사자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주교관이 있습니다. 주교관. 대주교죠. 그리고 그 주교관 앞쪽에 흑사병 퇴치 감사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필요하겠죠. 전망대에서 본 광경이고 가끔 보면 그전에는 이 풍향계 위에 수탉이 들어갔는데 가끔 배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대항해 시대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체코 초대 대통령 바슬라프 하벨의 동상이 있는데 이 체코 국민들이 매우 사랑했던 대통령이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요거 건물 그게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건물을 보시면 밑에는 창이 크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창이 작아지죠. 그 이유는 뭐냐?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1662년에 영국에서 화로 개수대로 세금을 매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 이동식 화로가 아니라 벽난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는데 개인 화로도 포함시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어쨌든 이 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 징수원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우 충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바꿨대요. 뭐로? 유리창의 개수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아예 이 유리창을 시멘트로 막아버렸답니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윈도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돌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아래는 창문이 커도 위로 올라갈수록 창문이 작아야지만 지붕의 무게를 버티지 위에 창문이 크면 주저앉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는 창문이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작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창문의 크기를 재서 평수대로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붕의 돌 무게를 받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창문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의 무게 때문에 가로가 넓으면 무너지죠. 그래서 세로로 긴 창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건축적인 측면의 의미라고 생각돼요. 세금 문제보다는 건축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는 도로면에 닿은 면적으로 그래서 네덜란드는 보면 그 길가 쪽은 좁고 그 뒤로 굉장히 길잖아요. 왜? 세금 때문에. 도로면에 닿은 면적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가보면 베트남도 그 도로면은 좁은데 뒤쪽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길가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뒤로 길어야 그늘이 많이 생겨서 시원하다는 거죠. 어쨌든 네덜란드는 이렇게 세금을 매겼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는 나중에는 모자세, 신사니까 돈이 많겠죠? 집에 모자가 여러 개죠. 귀족들은, 영국 신사들은. 그래서 모자세.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수염세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화를 하자, 서양을 따라가자, 유럽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 수염을 기르는 거는 그거는 미개인들이야. 그래서 수염을 안 자르고 기르고 다니면 여기다 수염세를 매겼다고 그래요. 자,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뭐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훈족이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훈족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죠. 훈족은 누굽니까? 우리가 한자로는 흉노라고 쓰죠. 흉노는 한 나라의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일부가 당연히 흉노도 그렇고
돌골도 그렇고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지를 따라서 굳이 뭐 거기 살 필요 있어. 우리는 말과 하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초지를 따라서 풀밭을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오는데 여기까지 도착하죠. 우크라이나. 여기는 원래 스키타이 최초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가 살던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몽골까지가 초원지대죠. 이들이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흉노인데 그들이 훈이죠. 이쪽으로 오니까 동고트가 밀리고 하니까 이렇게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훈족의 아주 용장 누굽니까? 아틸라죠. 유럽의 역사에서 문화사에서 이 아틸라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틸라 온다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이 훈족을 신의 채찍이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러니까 신이 벌로 내린 것이다. 신이 아틸라를 보낸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동고트 서고트에서 여기가 지금 동고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베나 이 지역을 차지하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플라시디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와 관련된 것인데 나중에는 유스티아누스 이 사람입니다. 유스티아누스 대제 그리고 그 마누라 공동 정권의 두 명의 황제입니다. 테오도라. 이 테오도라는 건이처럼 그 출신이에요. 그런 출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완을 부려가지고 하여간 이 유스티아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제 공동 정부인데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그 전차 경기를 보다가 거기서 이제 난이 일어납니다. 워낙 폭동이 커지니까 유스티아누스가 겁을 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테오도라가 이 유스티아누스를 붙잡고 황제의 자주색 도포, 희한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주색은 그 영적인 색깔입니다.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통 미술 시간에 얘기하죠. 네. 자주색은 영적인 색입니다. 그래갖고 자주색 도포보다 더 영광스러운 수인은 없다라고 붙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유스티누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전부 처단합니다. 그때 몇만 명을 죽이는데 이 유스티누스가 나중에 여기서 이쪽까지 넘어와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일부 수복해요. 그래갖고 이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쯤까지 됩니다. 거기에 라베나가 있는 거예요. 라베나. 그래서 지금 이 모자이크는 조금 전에 그 플라잉 버트레스 최초의 아치형 받침대 있었죠? 그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스티아누스 대제.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금딱지를 붙이고 각종 루비라든가 이런 보석들을 붙인 거죠. 그래서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여기는 테오도라. 그래서 둘이 공동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테오도라가 V0였죠. 얘는 V1이고. 그런데 이 옆에 보면 흰 색깔을 입은 여자는 누구냐? 이 이태리를 고트족을 몰아내고 이태리를 회복한 귀속시킨 장군 메리사리우스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후의 측근이 된 거죠. 여기는 뭐 다른 귀족 부인들이고 이쪽은 아마 그 시종들일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것은 동고트가 이쪽을 지배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500년 됩니다. 동고트의 유명했던 왕 테오도리쿠스의 무덤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을 쌓아서, 자, 로마식 건축 아치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뚜껑, 이게 돌입니다. 하나의 덩어리 돌이에요. 이것을 깎아가지고 속을 깎아서 지붕을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통돌입니다. 통돌. 지금 이 사진은 안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여기 지금 환기구 보이시죠? 환기구.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주색. 고귀한 색깔이죠. 이건 그 테오도리쿠스의 무덤이었는데, 관이었는데 지금 이 뒤쪽은 깨졌어요. 그리고 뚜껑도 없어졌죠. 그건 아마 이 유스티아누스가 다시 이 지역을 재정복했을 때 이제 감히 야만인 주재하면서 이제 이걸 깨트리고 관을 깨트리고 이 뼈를 비잔틴 제국 곳곳에다 흩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 무덤은 로마식 아치 형태에 들어갔으니까 로마식과 그 다음에 통돌을 파내가지고 뚜껑을 덮은 게르만 양식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